매달 갚는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카드값, 학자금 대출까지 더하면 월급의 절반 이상이 빚 갚는 데 사라지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빚은 당신의 자유를 뺏어가고 선택권을 앗아가며 결국 희망까지 집어삼키는 괴물이거든요. 26살에 백만장자가 됐다가 28살에 전 재산을 날리고 파산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닥에서 깨달은 건 돈이 아니라 자유의 가치였어요. 지금부터 그 남자가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꾼 돈과 행복의 진짜 비밀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데이브 램지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개인 재정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수백만 명에게 돈 관리법을 가르쳐온 사람인데요. 그가 처음부터 전문가였던 건 아니에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이 부동산 중개업 수입이 들쭉날쭉해서 새 차를 사는 달이 있는가 하면 그 차를 견인당하는 달도 있었다고 합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말했대요. 용돈이 필요하면 잔디 깎기 알바라도 하라고. 그래서 동네 잔디 깎는 일을 시작했고 손님이 20명까지 늘었습니다. 손익계산서도 직접 썼고 최저임금 받고 햄버거 굽는 또래보다 2배는 벌었거든요. 여기서 배운 게 있어요. 내 운명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근데 이 자신감이 나중에 독이 됩니다. 노력하면 뭐든 해결된다는 생각이 과신으로 변했거든요. 대학에서 부동산과 금융을 전공하고 졸업한 뒤 그는 부동산 매매를 시작했어요. 26살에 순자산 10억 원을 달성했고 1983년 기준으로 연봉 2억 원이 넘었는데 그 시절 그 정도면 엄청난 부자였죠. 고급 예제차 타고 다니고 명품 시계 차고 겉보기엔 완벽한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문제는 그 성공의 기반이 빚이었다는 점이에요. 단기 대출을 여러 개 끌어다가 부동산을 사고 팔았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갭 투자의 레버리지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셈이죠. 그러다 은행이 다른 은행에 팔리면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았어요. 거기서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압류당하고 소송당하고 가진 거 다 팔았는데도 빚을 못 갚았죠. 갓 태어난 아기와 2살배기가 있었고 결혼 생활은 겨우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28살에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순전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니면 본인 잘못이었을까요? 데이브 램지 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율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결국 내가 서류에 서명했다고. 은행들이 문제가 많았고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법을 바꾸면서 주변에서 줄줄이 망하긴 했대요. 근데 그런 상황에 노출된 건 자기가 빚을 끌어다 썼기 때문이라는 거죠.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레버리지가 과도하면 예부 충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파산 이후 그가 깨달은 건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게 아니었어요. 자유를 잃었다는 거였습니다. 빚이 있으면 선택권이 사라져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통제하게 되거든요. 노예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론 실제 노예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선택지가 남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 운명은 내가 통제한다고 배웠던 사람한테 이건 완전한 붕괴였죠. 돈만 잃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서진 겁니다. 바닥을 찍은 뒤 그는 다시 부동산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엔 신용도 없고 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투자하는 대신 괜찮은 매물을 찾아서 돈 있는 친구들한테 넘기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당장 밥 먹을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레리 버켓이라는 사람이 라디오에서 성경이 돈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가르치는 걸 들었어요. 처음엔 이상했대요. 기독교와 돈이 같은 문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성경의 돈 관련 구절이 2,500개가 넘더래요. 소유에 대한 경고도 있고 지침도 있고 지혜로운 돈 관리법이 담겨 있었죠. 문제는 그가 대학에서 배운 것과 정반대였다는 점이에요. 학교에서는 레버리지의 힘, 빌린 돈의 마법 같은 걸 가르쳤거든요. 빚이 얼마나 유리한지 계산하는 공식만 19개였대요. 근데 그 공식대로 했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핵심 원칙은 4가지였어요. 빚을 절대 안 진다. 항상 저축한다. 항상 베푼다. 항상 예산을 짠다. 성경 구절에 기반한 원칙들인데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귀한 보물과 기름이 있다는 말처럼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즐겨 베푸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처럼 관대함을 강조했죠. 예산을 세우라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비용을 계산하라는 데서 왔고요. 이걸 자기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 내용을 가르치게 됐어요.
처음엔 30명이 듣던 수업이 4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자기만 이런 문제로 고생한 게 아니었던 거죠. 상식적인 돈 관리법, 할머니가 가르쳐줬을 법한 원칙들이 사람들한테 통했어요. 게다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설득력이 있었죠.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는 논쟁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의견 대 경험이면 경험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후 교회 밖에서도 1대1 상담을 시작했어요. 압류 위기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고 소액의 수수료를 받았죠. 그러다 파산 직전인 작은 라디오 방송국에 나가서 청취자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전화가 쏟아졌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도움을 원하는지, 얼마나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지 알게 됐죠. 쳇바퀴 도는 쥐처럼 벗어날 길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파이낸셜 피스는 보통 같이 쓰지 않는 두 단어죠. 금융과 평화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냐는 건데 핵심은 혼란과 불안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빚이 없고 저축이 있고 계획이 있고 배우자와 의견이 일치하고 복리로 불어날 미래가 보이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현재에 대한 통제력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합쳐지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죠. 행복에 관한 연구를 보면 가장 큰 만족은 받는 게 아니라 베푸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데이브 램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자기 재정이 안정되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겠다는 거였거든요. 암 치료제를 발견했는데 혼자만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 병으로 죽지 않게 해야죠. 돈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해결책을 나눠주고 싶었던 겁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그는 자주 씁니다.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다고 믿게 해주는 것, 특정 원칙을 따르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영적 삶이든 돈이든 행복이든 마찬가지죠. 긍정적 미래 대 부정적 미래, 그 차이가 희망입니다. 근데 요즘 문화는 희망을 뺏어가는 것들 투성이에요. 하루 종일 뉴스만 보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죠. 불안과 파멸만 쏟아붓거든요. 반대로 희망을 주는 사람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있어요.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빚 때문이든 피해 의식 때문이든 정치에 화가 났기 때문이든 그 순간 당신은 상품이 된 거래요. 누군가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절망감을 느끼면 상품화된 겁니다. 이웃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면 당신은 상품이에요. 은행에 빚을 지고 허덕이면 상품인 거죠.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돈 관련해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의도 없이 사는 것이라고 답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꽤 괜찮은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출근하고 차 할부 내고 집 대출 내고 학자금 대출 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굴러가요. 생활 수준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평화는 없고 행복도 없죠. 뇌를 별로 안 써도 되니까 그냥 떠밀려 다니는 겁니다. 이 방황을 멈추고 의도적으로 살아야 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원하는 미래가 뭔지 말이에요. 처음엔 빚에서 벗어나고 싶다거나 은퇴할 때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은퇴할 때 돈이 필요한지 물어보면 존엄하게 은퇴하고 싶다고 대답하죠. 이게 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돈 자체가 목표는 아닌 겁니다. 한 단계 더 가면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고 해요. 내 아이들이랑 손자들은 이런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훨씬 높은 차원의 목표가 생겼어요. 이렇게 비전이 바뀌면 물건에 대한 욕구가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물건이 얼마나 얕은 건지 분명해지거든요. 물건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물건이 행복을 줄 거라고 믿는 거죠. 데이브 램지가 어릴 때 동네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처음 생겼대요. 12살 때 처음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그 맛을 지금도 기억한다고 해요. 그때 확신했던 게 있대요. 평생 이거 많이 먹어야겠다고. 돈 많이 벌면 비싼 음식 많이 사고 싶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너무 자주 먹으면 특별하지 않아져요. 차고에 차가 너무 많으면 그냥 수리비 폭탄일 뿐이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에요. 아이스크림 5번째 코는 맛없잖아요. 포만감이 오면 행복도 사라집니다. 새 차가 녹슬고 새 집이 돈 먹는 하마가 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던 물건들이 실패하는 거죠.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의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 그 차만 사면 행복할 것 같고 그 여행만 가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죠.
막상 돌아오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새 차 사자마자 주차장에서 누가 문으로 긁어버리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던 차에 흠집이 생긴 거잖아요. 물건은 그냥 물건이에요. 좀 사대 물건이 당신을 소유하게 하지 마세요.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으면 물건이 당신을 소유하는 겁니다. 학교 운동장 깡패 비유를 쓰는데 이 선 넘어오면 사온다고 그어놓으면 선 넘잖아요. 물건 사면 이제 행복하겠지 하는데 안 되면 또 다른 선을 그어요. 진짜 싸우고 싶은 게 아니니까 계속 뒤로 물러나는 거죠. 친구가 얼마 전에 1억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샀대요. 하차감을 즐기면서 백화점 주차장에서 내리는데 옆에 더 비싼 차가 있더래요.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물건에서 희망을 찾으면 물건은 희망을 담아둘 그릇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희망을 파괴합니다. 이걸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유지하려고 계속 달리는 건데 감정은 영구적인 만족을 주도록 설계된 게 아니에요. 뇌의 변형계가 감정을 만드는데 감정의 역할은 위협과 기회를 알려주는 거예요. 일시적이어야 정상이죠. 차나 시계나 관계에서 영원한 감정을 기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특정 지점에 도달해서 감정을 영원히 유지하는 건 신경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자연은 계속 거짓말을 해요. 저것만 가지면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만 명만 되면 돈이 살 수 있는 것들만 있으면 영원히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요. 사실 만족을 유지할 수 없다가 더 정확합니다. 문제는 요즘 문화에서 아무도 안 된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구매에 제한이 없어요. 뭐든 할부로 살 수 있거든요. 감당 못하는 것도, 감당 안 되는 것도, 망할 게 뻔한 것도 할부면 돼요. 월 100만 원 넘는 자동차 할부금도 가능하고요. 요즘 5만 원짜리 옷도 할부 결제 가능해요. 옷을 할부로 사는 세상이 된 거죠. 지금 사고 나중에 갚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일까요? 한국에서도 60개월에서 72개월 장기 할부로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차를 사는 건 아주 쉽습니다. 신차 구매자 중 상당수가 월 수십만 원 넘는 할부금을 내고 있어요. 완전한 미친 짓이죠. 평균적인 직장인한테 이건 시작부터 불리한 싸움이에요. 행복과 빚에 관한 연구를 보면 저축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미래를 쌓아가는 거니까요. 인간은 미래지향적인 존재예요. 앞에 더 큰 생산성을 두도록 설계됐죠. 문제는 저축의 반대가 빚이라는 거예요. 저축이 낙관주의를 가져다주면 빚은 비관주의와 불안을 가져옵니다. 빚 중에서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건 카드빚이에요. 왜냐고요? 후회 때문입니다. 금융 숙취라고 불러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왜 이랬지 하는 거죠. 카드빚은 빨리 쌓이거든요. 방송에 전화하는 사람 중에 카드빚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대요. 자동차 할부는 차가 필요했다고 변명하고 집 대출은 집이 필요했다고 하고 학자금 대출도 학교 안 가면 앞으로 못 나간다고 하죠. 근데 카드빚 있다고 하면 다들 고개 숙이고 꼬리 내린대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카드사한테 당했고 자기가 당하러 갔다는 걸 아니까요. 임종 직전에 아무도 이렇게 말 안 해요. 카드로 더 많이 샀어야 했는데 속았다는 후회, 나쁜 결정을 내렸다는 후회가 남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할 소비 결정을 계속 내릴까요? 비전이 없어서래요. 금요일이 너무 기다려지고 월요일이 너무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주말만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좁은 피드백 루프에 갇히면 단기적으로 해롭지 않아 보이는 미친 결정을 내리게 돼요. 10년 뒤를 보면 완전히 망한 건데 눈앞만 보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부유한 사람들은 10년 이상의 계획창을 가지고 있대요. 구매나 투자나 기부를 분석할 때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이번 주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만 생각해요. 가난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 상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 뜻이에요. 단기 사고와 장기 사고의 차이가 부를 결정합니다. 카드빚 다음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건 자동차 빚이에요. 사람들은 카드빚보다 더 방어적으로 나온대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강제된 적 없거든요. 총 들이대고 차 사라는 사람 없어요. 부품이 고장나면 고쳐서 계속 타면 되는 거죠. 수리비 50만 원 들었다고 3천만 원짜리 새 차를 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 빚이 특히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것 중에 가치가 떨어지는 것 중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수학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거죠. 4천만 원짜리 차가 3년 뒤에 2천만 원이 됩니다. 순자산에서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동안 할부금 냈고 보험료 냈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차값보다 빚이 더 많았죠. 갇힌 거예요. 역전된 자동차 대출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갇혀있다는 느낌,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느낌이 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집 대출은 불행 수준이 가장 낮아요. 소비가 아니라 투자에 가깝기 때문이죠. 집값은 보통 유지되거나 오르거든요. 부동산은 대체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편이에요. 가치가 오르는 차는 거의 없는데 집은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집을 현금으로 사라고는 안 해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집을 사지 말라고는 해요. 월급의 4분의 1 이하로 원리금 상환액을 맞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남 아파트는 못 사요. 좋은 스타터 하우스로 시작하는 거죠. 월 80만 원짜리 자동차 할부금이랑 학자금 대출 없애고 빚 청산하면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 상환해서 빨리 갚으면 됩니다. 조사해보니까 평균적인 부자가 집 대출 갚는데 11년 걸린대요. 은퇴할 때 대출 없이 들어가야 해요. 대출 안고 은퇴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전형적인 부자의 자산 구성을 보면 대출 다 갚은 집과 잘 채워진 연금이 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 집값 불렸고 같은 기간 동안 꾸준히 연금에 넣은 거예요. 여기서 핵심 원리를 짚어볼게요. 빚은 그 자체로 문제인데 투자가 아니라 소비를 위해 빚을 쓰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빚 대 저축이 한 축이고 소비 대 투자가 다른 축이에요. 가장 해로운 조합은 빚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평화도 뺏기고 자유도 뺏기고 가장 부식적인 조합이죠. 투자 쪽으로 가도 빚이 많으면 스트레스와 리스크가 올라가요. 빚이 많으면 리스크도 커요. 집이 투자라고 해도 오피스텔 두세 채가 투자라고 해도 빚이 과도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20대에 그랬던 것처럼요. 돈을 문 밖으로 내보내는 것 중에 반직관적으로 보이지만 해야 할 게 있어요. 기부입니다. 아무것도 안 돌려받는데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11조, 즉 소득의 10분의 1을 기부하는 걸 권장해요. 왜 빚 안 지고 저축하라고 하면서 돈을 그냥 주라고 하냐고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관대함과 번영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요. 돈을 주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겉보기엔 아무 이득이 없는데 엄청난 이득이 있거든요. 돈을 줄 때마다 이기적인 쪽에서 이타적인 쪽으로 한 칸 이동해요. 우리 삶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관대한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아니죠. 전화할 때마다 뭔가 원하는 친구 있잖아요. 반대로 전화할 때마다 내 삶의 가치를 더하는 친구도 있고. 관대함은 금융거래가 아니에요. 성품이에요. 관대한 사람은 슈퍼마켓에서 문 잡아주고 봉지 터져서 굴러다니는 물건 주워주고 항상 도와줘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는 방법은 돈을 줘서 그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누가 승진해요? 똑같은 실력, 똑같은 경력의 두 사람이 있을 때 얘 한 명만 눈에 띌까요? 거의 인식하기 어려운데 생각해보면 알아요. 가치를 더하는 사람이에요. 문제 풀려고 할 때 회의에 있어줬으면 하는 사람. 빼앗으려고 온 게 아니라 더하려고 온 사람. 조금 늦게 오고 조금 일찍 가고 일하는 척만 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은 조금 더 남아서 일 끝내는 사람이죠. 항상 승진하는 건 그런 사람이에요. 데이터를 보면 관대한 사람이 커리어에서 더 번영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도 유지해요. 자산을 반으로 나누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재산 형성에 얼마나 해로운지 보세요. 40년 목회하면서 꾸준히 기부하는 부부 중에 이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신비로운 거 아니래요. 주는 사람들이니까요. 남편이 주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주면 남편을 섬기죠. 서로에게 헌신하는 건데 받는 사람은 그걸 못해요. 경제학자로서 숫자를 붙여봤어요.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평균적으로 다음 해 소득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엄청난 승수 효과죠. 근데 이건 돈 주면 돈이 돌아온다는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당신이 바뀌는 거예요. 30년 관대하게 살아온 65세가 예제차 몰던 욕심쟁이 20대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람인 거죠. 기부는 소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예요. 근데 기부하려고 은행에서 돈 빌리지는 마세요. 가진 것에서 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무섭고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두 가지예요. 평화를 위해 풀라는 말이 있어요.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이 뭔지 찾는 거죠. 대부분 두 가지예요. 소득 대비 빚이 너무 많아서 월급 나오기도 전에 다 나가버리는 것, 그리고 계획이 없는 것. 제주도 가려는데 지도가 없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산을 짜면 편해져요.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건 처벌이 아니라 애 인생한테 뭘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 인생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할 때 스트레스 받고 무서운 거거든요. 계획을 세우면 돼요. 이건 이쪽에, 저건 저쪽에 쓰고 빚을 청산해 나가면 돼요. 빚이 없고 비상금이 2천만 원 있고 월급 이상으로 안 쓰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불안이 사라져요. 이게 보험이에요. 불확실성을 두려움으로 바꾸는 대신 리스크로 바꾸는 거예요. 리스크는 확률을 알고 대비할 수 있어요. 내 삶을 위한 보험은 수입 이하로 살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해결책이에요. 대학 저축 계획을 어떻게 시작하냐는 질문도 있어요. 아이를 위한 건지 본인을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베이비 스텝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빨리 100만 원 모으기, 집 빼고 모든 빚 갚기, 비상금 만들기, 소득의 15%를 은퇴 자금에 넣기, 그 다음이 아이 대학 자금, 마지막으로 집 대출 추가 상환해서 다 갚기예요. 빚 갚고 비상금 만들기 전에는 대학 자금 걱정 안 해도 돼요. 순서가 중요해요. 은퇴 자금이든 대학 자금이든 가장 강력한 재산 형성 도구는 당신 소득이거든요. 그걸 현대캐피탈이나 카드사한테 할부금으로 주면 투자할 돈이 없어요. 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세요. 목표 금액을 정하고 아이가 18살 될 때 얼마가 필요한지 역산해서 매달 얼마씩 넣을지 정해요. 그리고 아이한테 말해요.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이런 학교를 갈 수 있다고요. 이 돈으로 등록금을 낼 거고 학자금 대출로 메꾸면 지원 안 할 거라고요. 데이브 램지의 돈과 행복 원칙을 정리해 볼게요. 삶과 평화는 꼼수가 아니라 근면과 좋은 습관으로 세워집니다.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팔아넘기지 마세요. 번영은 남한테 서비스 받을 때가 아니라 가치를 더하고 남을 도울 때 옵니다. 하는 모든 일을 의식하고 목적을 갖고 살면 결과에 놀랄 일이 없어요. 소비를 길들이면 빚을 길들이고 빚을 길들이면 자유를 삽니다. 더 많이 주면 자유와 사랑과 행복 속에서 번영해요. 원하는 삶에 투자하는 거예요. 돈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빚은 당신의 자유를 뺏고, 저축은 당신의 미래를 짓고, 기분은 당신을 바꿔요. 26살에 모든 걸 잃었던 남자가 30년 넘게 수백만 명한테 가르친 건 결국 하나예요. 돈을 다루는 법은 곧 인생을 다루는 법이라는 것.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예산 짜고, 빚 줄이고, 한 푼이라도 저축하세요. 그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에요. 당신의 미래는 지금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